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죠? 바로 놀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아이들 보면 뭐 특별한 장난감이 없거나 어른들이 막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에 그냥 푹 빠져들곤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놀이가 가진 엄청난 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요. 이 놀이가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시간 보내기, 뭐 이걸 넘어서서 아이들의 어떤 사회성, 또 인지 능력, 신체 발달, 그리고 정서 함양에요.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아, 정말 근본적으로요? 네. 심지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서도 놀이를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와, 권리요? 놀이가 권리라니 새삼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또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는데 이토록 중요한 놀이 시간이 지금 현실에서는 왜 자꾸 줄어들고 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좀 탐색해 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발견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진진한 놀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놀이가 아이 발달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맞아요.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나중에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학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익히고요. 그렇죠. 또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복잡 미묘한 사회적 관계, 이걸 헤쳐나가는 기술도 터득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기른다고 하니까 이게 뭐 단순한 시간 때우기의 일리가 없겠죠. 정확합니다. 자료들은 한결같이 놀이가 아이의 어떤 총체적인 성장, 전인적 발달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점이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놀이의 중요성을 막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데도 어, 실제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놀이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요. 불과 20년 전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 아이들은 일주일에 무려 8시간이나 덜 놀고 있다고 해요. 네. 일주일에 8시간이요? 와, 8시간. 정말 엄청난 시간이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학업 경쟁에 막 내몰리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조차 자유롭게 노는 시간 대신에 무슨 시험 대비 활동이나 뭐 정해진 학습 활동 같은 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또 자녀에게 뭔가 좀 유리한 출발을 시켜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뭐 알록달록한 플래시카드나 아니면 뭔가 교육적이라는 딱 이름표를 단 장난감 이런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믿게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부모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어쩌면 우리 사회 정체가 이 놀이하고 학습을 완전히 그냥 별개의 것, 심지어는 서로 막 반대되는 걸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에 빠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료에서도 이런 시각이 큰 실수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스테이트먼트 33. Yes. 맞습니다. 그 놀이와 학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히 아이들이 뭐 덜 즐겁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정말 필수적인 역량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아이들을 미래에 대비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미래에 가장 필요한 능력들을 기를 시간을 오히려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놀이가 정확히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떨어지게 정의 내리기가 생각보다 꽤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뭐 완벽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하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건 놀이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정의가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러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 뭐 밀러와 알몬 같은 분들은 신체놀이, 또 뭔가를 만드는 구성놀이, 말놀이, 또 상상력을 발휘하는 상징놀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눠보기도 하고요. 아, 종류별로 나누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연구자들, 루빈 같은 분들은 어떤 활동이 놀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나 기준들, 이런 걸 목록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국립놀이연구소 설립자인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의 묘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스튜어트 브라운 박사요? 네. 그분은 놀이를 명백한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그 자체를 위해 하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했죠. 겉보기엔 뭐 쓸모 없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결국엔 다음 단계의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숙달로 이어진다고요. 아, 정말 놀이의 본질을 잘 포착한 말 같아요. 아주 멋진 정의죠. 여기에 더해서 밀러와 알먼 같은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주도하며 다른 어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 활동 자체가 좋아서 하는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활동이라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내적 동기. 네. 그래서 현대 연구들이 제시하는 놀이의 핵심 기준들을 좀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루빈 에탈 기준 기반, 첫째는 즐거움이에요. 아이가 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뭐 얼굴에 미소가 번지거나 푹 빠져 있는 모습, 이런 게 보여야겠죠? 그렇죠. 재미없으면 놀이가 아니죠. 그렇죠. 둘째는 내적 동기. 누가 시켜서 하거나 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활동 자체가 재미있어서 해야 한다는 거. 스스로 원해서. 네. 셋째는 과정 중심입니다. 놀 때는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결과물보다는 어떻게 놀았느냐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아, 결과보다는 과정. 네. 네. 자유로운 선택, 강요되거나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하겠다 하고 선택하고 시작한 활동이어야 하고요. 다섯째는 적극적 참여.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든 머리를 쓰든 적극적으로 그 활동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가 비사실성 또는 뭐 가상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실과는 다른 상상,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공주라면, 이 막대기가 마법 지팡이라면, 이런 만약시라면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좀 명확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활동은 이 기준에 딱 들어맞지만 또 어떤 활동은 좀 애매하게 걸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블록 쌓기를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더 높이 쌓아봐 더 높이 하고 계속 요구하면 아이는 뭐 즐겁긴 해도 그 자유로운 선택이나 과정 중심이라는 기준에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루빈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활동이 놀이인지 아닌지를 흑백 논리로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아, 놀이다움의 정도가 0%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31골련? 0에서 100%요? 네. 즉 어떤 활동은 뭐 90% 놀이에 가깝고 어떤 활동은 한 30% 정도만 놀이의 성격을 띌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아, 그 놀이다움의 정도라는 개념이 되게 흥미롭네요. 마치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디머 스위치 같다고 할까요? 오, 좋은 비유인데요? 완전히 밝은 놀이가 있고 좀 약간 어두운 놀이도 있고 거의 꺼진 상태에 가까운 활동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한 기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펠레그리니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준들 중에서도 특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특성, 즉 과정 지향성하고 또 뚜렷한 실용적 목적이 없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명백한 기능적 목적의 부재, 이 두 가지가 어떤 활동이 놀이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스테이트먼트 30관련. 아, 과정 지향성이랑 목적이 없어 보이는 거요? 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진짜 쓸데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즐거워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한참 놀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런 놀이를 위해서 반드시 뭐 번듯한 장난감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죠. 스테이트먼트 32. 네오.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상상력만으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나뭇가지 하나로 칼싸움하고 빈상자로 우주선 만들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죠. 놀이하고 소위 일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하면 뭐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주로 월급이나 성과 같은 외적인 보상을 목표로 하게 되니까요. 놀이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 중심적인 반면에 일은 외적 동기가 강하고 결과 중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딱 대비되네요. 자료에서도 놀이와 일이 목표 의무 측면에서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앤 굿맨이라는 연구자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쳐요. 어떤 주장인가요? 그녀는 놀이와 일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가 아이들 학습에 해롭기는커녕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스테이트먼트 29 관련. 놀이란 일이 섞이는 게 좋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조금은 도전적인 활동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 활동에 여전히 즐겁게 몰입하고 또 스스로 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느낀다면 이 놀이 같은 일 또는 일 같은 놀이의 그 중간 지점이 아주 강력한 놀이 학습, playful learning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그러니까 놀이 아니면 공부 이렇게 딱 나누는 대신에 놀이의 즐거움이랑 자발성은 살리면서도 어떤 특정 학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둘 사이의 스윗 스팟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공부라고 부르는 많은 활동들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놀이처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 그겁니다. 놀이와 학습이 서로 막 분리된 섬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고 심지어는 결합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이 관점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놀이에 어른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막 간섭하면 아이의 자발성을 해치고 놀이를 망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게 최선일까 싶기도 하고요. 안내된 놀이라는 개념이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바로 그 안내된 놀이의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놀이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내된 놀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요? 네, 첫 번째는 무대 설치자 역할이에요. 즉, 환경 풍화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아이의 놀이 환경에 특정 학습 목표와 관련된 어떤 흥미로운 사물이나 경험을 슬쩍 배치해 주는 거죠. 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룡에 한창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공룡 피규어랑 같이 관련 그림책이나 무슨 화석 모형 같은 걸 놀이 공간에 놓아두는 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탐색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 탐험가 역할인데요. 이건 직접적 참여를 말합니다. 어른이 아이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놀이를 좀 더 확장하거나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아이 옆에서 같이 블록을 쌓으면서 와, 정말 멋진 성을 만들고 있네. 이 동그란 블록을 꼭대기에 얹으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아, 같이 하면서? 네. 혹은 블록 색깔이 무지개처럼 변하고 있네 하고 아이의 발견을 말로 표현해 주거나 이걸로 또 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같이 아이의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 단계의 탐색을 격려하는 겁니다. 서브리 Q 37 관련 무대 설치자와 공동 탐험가라니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그리고 어른이 염두에 둔 교육 목표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3살 아이하고 7살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거나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료에서도 허시 파색과 동료들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스테이트먼트 28 관련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안내된 놀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이의 수진과 흥미에 맞춰서 정말 섬세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요. 이 안내된 놀이가 어느 정도 어른의 의도나 구조를 포함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반드시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아이 중심. 네, 니콜로 플루와 동료 연구자들이 강조했듯이 모든 놀이 학습 활동은 궁극적으로 아이 자신의 놀고 싶은 욕구, 디자이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서머리 Q 38 관련
어른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활동을 설계하고 이걸 억지로 놀이라고 포장하는 건 그건 진정한 안내된 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주도성과 즐거움이 핵심인 거죠. 듣다 보니 이런 걱정으로 좀 드네요.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안내된 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어른의 생각이나 정답을 아이에게 주입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안내와 지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와 지시요. 네, 안내는 아이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 선택지를 넓혀주거나 생각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것에 가깝다면 지시는 아이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어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정답을 강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안내된 놀이에서는 어른이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같은 이런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빼앗지 않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결국 아이 주도적인 자유놀이하고 또 어른이 좀 더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안내된 놀이. 이 두 가지가 모두 아이의 발달에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할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겠고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놀이학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완전히 주도하는 자유놀이는 아이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율성, 어토노미와 내적 동기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탐색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죠. 자율성. 반면에 안내된 놀이는 부모나 교사가 어휘력 향상이라든지 특정 과학 개념 이해라든지 아니면 사회력 기술 연습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목표로 타겟티드로 삼아서 아이를 지원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일 때요? 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놀이든 아이가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놀이의 주체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놀이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아이 발달의 모든 영역에 필수적인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학습 과정이라는 것. 네. 둘째, 따라서 놀이와 학습을 분리하거나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 그렇죠. 셋째, 놀이를 정의하는 것은 좀 복잡하지만 즐거움, 내적 동기, 과정 중심, 자발성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어른은 안내된 놀이라는 섬세한 접근을 통해서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특히 그 조앤 굿맨의 주장처럼 놀이와 일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경계선상에서 혹은 둘이 결합될 때 최상의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성과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배움의 환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줄어드는 놀이 시간이 단순히 아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줄어드는 것, 이걸 넘어서서 미래 사회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놀이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협상 능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런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혹시 우리 어른들의 일상적인 학습이나 업무 방식에도 이러한 놀이성, 플레이풀니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라던가 정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 또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마음 같은 것들요. 이런 놀이성을 의도적으로 조금 더 불어넣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접견 방식, 나아가서 얻게 되는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는 놀이의 힘,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